입냄새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바로 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혀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요철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들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죠.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백태가 많이 껴 있습니다. 보통 거기를 닦아야 된다는 건 아시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혀를 내밀어서 막 혀를 닦으세요. 왠지 잠깐은 개운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 지나면은요, 입냄새가 더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입냄새는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큰 컴플렉스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은 입은 음식물이 섭취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입안에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가 벌어져 있다거나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입냄새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분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입이 마르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셀프 클렌징, 쉽게 얘기해서 입안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은요, 침만 잘 나와도 대부분 씻겨 내려갑니다. 근데 침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음식물 찌꺼기가 잘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그 음식물들이 부패함으로 해서 입냄새가 더 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침이 하루에 1.5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뭐 웬만한 페트병 사이즈만큼 침이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70세 이상이 되시면은요, 남자분들은 침 분비가 한 20% 정도, 여자분들은 한 30% 정도 침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세 드셔서 입냄새가 나시는 이유가요, 잘 못 닦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침 분비도 상당히 영향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고혈압 약이라든가 당뇨약, 이런 약물도 입냄새를 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또 줍니다. 보통 우리가 고혈압 약이 침의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아침에 입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낮 시간에는요, 침 분비가 잘 됩니다. 근데 밤에 잘 때는요,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서 침 분비가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잘 씻겨 내려가지 않고요. 또 게다가 전날 주무실 때 구강 관리를 잘 못하셔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훨씬 더 그렇겠죠. 결국은 혐기성 세균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혐기성 세균들이 내뿜는 황화합물의 냄새가요, 화장봇에서 화장실에서 나는 그 대소변 냄새보다 더 심하게 느끼고 사람이 느끼기에 거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게다가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조증이 더 오셔서 입냄새가 많이 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내장에서 아니면 위에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고요. 식도 부분에는 션트라고 해서 냄새를 막아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안 좋아서 냄새가 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약간 요산 냄새,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것들이 조금 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신체 전신질환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셨다거나 생리 전에 호르몬 변화가 있게 됩니다. 너 낳고서 이가 다 망가졌어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시게 되면은 잇몸 세균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냄새도 많이 나시게 되고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 기간에는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입냄새가 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지름길은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칫솔질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구강세정기, 물총 세게 쏘는 거, 치간칫솔, 치실, 이렇게 네 가지를 쓰셔야만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강관리 도구를 열심히 쓰시면서 하루에 물을 좀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보통 하루에 2리터 얘기하는데요, 2리터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보통 8잔 이상 정도의 물을, 왠지 입안이 좀 텁텁하고 좀 건조한 느낌이 든다 하시면 물을 좀 드시면서, 아니면 입 안에 물을 좀 머금고 계시는 것만 해도요, 큰 도움이 됩니다.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약주 많이 드시면 다음날 목이 많이 마르죠. 쉽게 얘기해서 몸이 디하이드레이션, 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또 담배를 태셔도 입안이 건조되고요. 우리 담배 태시는 분들이 입냄새 나는 이유가 니코틴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입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요. 또 너무 피곤하다거나 몸 상태 관리를 해주신 것만 해도 입냄새는 현저하게 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입냄새 많이 나는 분들, 전날 술 드시고 그 다음에 커피 드시면서 담배 태시면요, 이분들은 거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거, 또 너무 짠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4가지 도구 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쓰시면은요 100점입니다. 입냄새를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바로 혀입니다. 애기들 혀를 한번 보시면은요 실크처럼 아주 만질만질합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낄 틈이 없을 만큼 부드럽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혀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요철이 많이 생기고 그 부분들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죠.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백태가 많이 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플라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구강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거기를 닦아야 된다는 건 아시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혀를 내밀어서 막 혀를 닦으세요. 물론 그 방법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칫솔로 닦으시게 되면은 잘 닦이지도 않고요 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혀 클리너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칫솔과 혀 클리너를 같이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또 솔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제품들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혀를 좀 닦게 되면은요 칫솔로 닦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닦이고요, 너무 세게 닦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혀에 붙어있는 치태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긁어만 주셔도 깨끗하게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제거가 됩니다. 입냄새뿐만 아니라 구강 건강까지 챙기는 음료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녹차입니다. 이 녹차에는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약 제품들 중에 뒷면을 상세히 보신 분들은 카테킨이라는 녹차에서 추출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입냄새의 이유는 바로 황화합물 냄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황화합물 자체의 생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 녹차의 성분인 카테킨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물을 많이 좀 드셔라, 그리고 카테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녹차를 드셔라 권해드리는 게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칫솔질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약도 화한 거 쓰고요, 또 입안 가글도 자주 하는데 왠지 입냄새가 나는 것 같고 또 주변에서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치약에는요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치약도요 많이 쓰세요. 근데 이 치약은 또 많이 쓰시면서 또 어떤 치약 좋아하시냐면은 거품 많이 나는 치약을 좋아하세요. 거품이 많이 난다라는 거는요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면활성제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왠지 칫솔질은 했는데 입안이 자꾸 텁텁하고 건조해지면은 침이 안 나와서 결국은 입안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없으니까 입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치약도요 너무 계면활성제가 많은 거품이 잘 나는 치약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글액을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가글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만 따라서 입안에 한 1분 머금고 계셔보세요 하면은요 머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입안이 너무 따끔거리고 아프거든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가글액을 선호하세요. 근데 그 가글은 결국은 안에 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코올을 피부로 닦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건조해집니다. 입안도 마찬가지예요. 입냄새가 나서 쓰기는 썼는데, 그리고 왠지 잠깐은 개운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 지나면은요 입냄새가 더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것이 알코올이 들어가야지 않는 가글액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안 개운한데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글액 중에요 세균은 선택적으로 죽이는데 입냄새는 없애면서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가글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성분에 보시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알코올이 좀 안 들어갔거나 적게 들어가 있는 가글액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입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입냄새 나는 이유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하셨는데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남은 원인이 몇 개 없습니다. 과거에 입안에 하신 보철물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거든요. 전에 하셨던 충치 치료, 또 전에 하셨던 크라운 치료, 아니면 전에 하셨던 라미네이트 같은 것들, 아니면 임플란트 치료, 이와 같은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요 본인이 칫솔질을 하셔도 음식물 찌꺼기가 그 치료하신 부위에 껴서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 예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에 충치 치료하셨던 부분도요 그 충치 치료한 거를 뜯어내 보면은요 막상 안에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때운 재료라든가 보철무들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크라운이라든가 브릿지 치료하신 것들, 저런 것들도 뜯어내 보시면 안에가 엄청나게 부패해 있습니다. 저 부분들이 바로 세균들이 자라는 곳이고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때운 부분이라든가 씌운 부분들이 10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좀 교체를 하시게 되면 우리 입냄새를 줄이는 데 있어서도 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편도결석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편도결석이요, 생각보다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편도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차단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편도입니다. 흔히 편도가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기가 들었거나 입안으로 세균이 들어갔을 때 편도가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편도가 붓는 거거든요. 편도 부분은요, 희한하게 미세한 홈들이 있습니다. 편도가 부었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게 되면은요, 우리 모공이 일어나듯이 편도도 그와 같은 구멍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들의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편도에 생기는 돌이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근데 이 편도결석은요, 저렇게 편도 부분에 누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편도결석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본인 스스로 제거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가시면은 이렇게 석션을 통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잘 제거를 해주시니까 제거는 본인이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도결석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편도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하려면은요, 전기 소작술이라고 해서 전기로 살짝 지져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부분들에 음식물이 좀 덜 끼게 되니까 그와 같은 방법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후비루라는 것입니다. 코 뒤에 가래가 끼는 겁니다. 농이 차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에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은요, 입냄새를 없애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내가 입냄새가 나는 게 구강건조증이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나는 구강건조증이 맞을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10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그럼 본인은 구강건조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본인 침이 공복인 상태인데도 끈적끈적하다. 왠지 입안에 혀끝이나 입천장이 좀 자주 아픈 것 같다. 그리고 왠지 입안이 좀 자주 건조해서 물을 좀 잘 마시게 된다. 또 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뭔가 입이 아프다. 그리고 왠지 발음이 좀 어눌해진다. 실제로 입안에 침이 잘 안 나오셔서 말이 어눌해지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음식은 먹기 편한데 좀 건조한 음식들은 왠지 먹기 불편하다. 이것도 구강건조증의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때 왠지 좀 목이 많이 말라서 자다가 물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혀나 입술이 좀 자주 갈라지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요, 거품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강건조증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 3가지 이상이다. 그럼 본인이 구강건조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강건조증, 쉽게 얘기해서 입냄새 때문에 이 영상을 찾아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침은요, 면역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침이 적게 나온다는 거는요, 결국은 우리 입안의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균들이 쉽게 들어옵니다. 또 우리 입안의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발음하고 또 입안에 상처가 나지 않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침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구강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에서 치매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발병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인분들의 말이 어눌해지는 이유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극제라는 말이 있을 만큼 침이 잘 분비되는 것은 우리 전신 건강과 입냄새가 나지 않게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